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24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맨 앞에 카바링으로 그 행정, 입법, 사법, 상권 분립이 선순환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거대 입법부에 의해서 행정과 사법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상권 분립이 효율적으로 지금 안 들어가는 상황을 제가 상징적으로 도표화해 봤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고려하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 통과. 가로 열고는 제가 추가로 좀 작성해 본 건데 1차 KG 승리라고 표현을 해 봤습니다. 노자훈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23일 18시 58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영풍 의결권 29% 제한돼 MBK 영풍 주청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배임 고발로 반격할 듯. 가처분 인용되면 이번 주청결의 무효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3월 정기 주총에서 싸울 듯. 가처분 인용되면 집중투표 허용 무효.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하연 임시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허용을 위한 정관 변경안 1-1 의안이 통과됐다.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하연 대표가 영풍의 의결권 지분율 29%를 제한했고, 이에 MBK 영풍연합은 MBK가 보유한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영풍이 빠지면서 분모도 바뀐 만큼 MBK의 의결권 지분율은 27.3%가 된 상태다. 이번 주총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영풍의 지분율이 29%에 달한다. 때문에 주주권 침해 정도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피하려 탈법행위 형사고발 검토하겠다. 호주 계열사 영풍 주식 사는데 불필요하게 575억 원 썼다는 것이 MBK 영풍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뉴스는 고려하연 집중투표 이사 수상한 19인 이사의 수 상한 19인 가결 MBK 영풍 의결권 제한 법적 대응. 조성우 기자가 전자신문에서 1월 24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경 변경의 건,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전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 회사인 썬메탈 코퍼레이션 SMC는 영풍 주식 19만 22만 6천 주 10.33%를 장외 매수했다. 고려아연은 썬메탈 홀딩스를 통해 SMC 100%를 지배하고 있다. 이 거래로 고려아연, 썬메탈 홀딩스, SMC, 영풍,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다. 우리나라 상법은 상호간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순환출자 고리인의 회사 간에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사수 제한으로 최대 19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는 12명으로 이 중 11명이 최 회장 측 인사다.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신규 선임할 수 있는 이사수는 7명인데 이 인원이 모두 MBK 측 인사로 채워져도 이사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전략을 세우는지 나름대로 생존들을 위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어, 뭐 상당히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비유를 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KG 대 영풍 MBK 경영권 대립이 갑자기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비유가 된다.
일단 헌재에서 탄핵 인용 불발로 비유해 볼 수 있다. 임시주청은 계엄 선포와 같은 성격으로 비유가 됩니다. 정직한 소수, 현 정형권이라고 저는 인식을 헌다면은 불가해한 영풍 MBK 다수의 승리하기를 기대한다. 직무복귀 이진숙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려준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동훈 기자가 주간조선에서 1월 23일 오전 11시 2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했는데 재판관 8명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 이미선, 정성미, 전계성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어떻게 보면은 여성 재판관들은 다 그 인용 의견을 냈네요. 기각과 인용 의견이 정확히 반반으로 갈라졌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 파면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날 탄핵소추는 정족수 부족으로 기각됐다. 그런데 제목을 보고서 제가 느끼는 바는 뭐가 국민의 뜻이냐, 헌재의 정족수 부족으로 기각된 것을 너무 언론이 자의적인 기사 제목이 아니냐, 윤칸 탄핵 인용되어도 그것도 국민의 뜻이냐, 뭐가 법치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언론 기관한테. 국민이 내려준 것이다. 그게 아니죠. 법치대로 가야죠. 수사권 조정 후 늘어난 법의 회색지대, 여론에 휘둘리는 판사라고 이번에는 유희곤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일보에서 1월 24일 08시 0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법은 왜 짓밟혔나? 두 번째 시리즈 불신 키우는 사법부 12.3 계엄 비상계엄 수사는 초기부터 검찰, 경찰,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중 어느 수사기관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로 논란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더 이상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다. 비슷한 시기 출범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도 내란죄는 수사 개시 범죄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1차 수사에 송치하면 검찰이 보안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하는 게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뿐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 3개 기관이 모두 수사에 뛰어들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경찰이 내란의 공범이어서 윤 대통령 등 다른 피의자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고, 공수처는 대통령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졸속으로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의 회색지대 그레이 존 탓이었다. 이런 부분은 결국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 줘야 했고 실제 그럴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도 모두 발부해 줬다. 이권 권력과 밀착하는 법원 스스로 국민 신뢰 떨어뜨려 라고 별도의 뉴스 제목도 있습니다. 입법 난맥 중심 잡아줘야 할 법원이 제 역할 못했다. 내란죄 수사권 논란 바로잡을 수 있었던 네 번의 기회를 표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자와 법원 결정인데 2024년 12월 10일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2월 31일과 2025년 1월 7일 날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체포 및 수색영장 발부했다.
1월 16일 윤 대통령 측 청구한 체포 적부심은 기각했다. 1월 19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원칙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해 판사 쇼핑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판사가 개별적으로 수사권과 관할권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백지의 대법원 재판연구원 판사는 지난 1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 소추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 범죄 직권남용의 명목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아닌 내란죄로 수사하면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고 했다. 임병렬 청주지법원장도 백 연구관 글에 대한 댓글로 검찰에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뉴스를 그 편집을 돼 있네요. 우리나라 그 법의 정신, 천칭을 들고 외국에서는 보통 눈을 가리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창의성이 있어서는 안 될 직업이라고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판사와 의사이다. 대한민국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주로 법대와 의대에 들어가서 졸업 후 사회 엘리트층에 자리 잡으려고 한다. 그런 후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다. 그러나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창의성 있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판사는 외우기만 잘하면 된다. 결코 창의성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의사도 마찬가지다. 창의적인 수술을 시도했다가는 대형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 단지 필요한 것은 판사는 해석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의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AI 시대에 없어지는 직업들 중 판사와 의사가 대표적이 될 것이다. 간호사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휴면 서비스는 AI는 인간보다 외울 필요도 없이 검색 능력이 뛰어나서 해당 법조문을 잘 찾아내어 판결할 것이다. 의사도 로봇이 시술을 할 것이다. 이것은 IT 전문가한테 의견을 청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공정성장 제시 2025년 1월 23일 10시 09분에 국민일보 김판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토대될 것, 회복과 성장 키워드로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념과 진영이 밥먹여주지 않는다며 탈이념 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약세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실용적 성장 담론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닙니까? 라며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그냥 한마디 또 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인민공화국을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저한테는. 구체적인 성장 방안으로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활동 장애 최소화,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 신정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정치 협력, 안보 동맹 같은 얘기는 싹 빼고 있네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서 느끼는 바는 흥묘, 백묘 등소평말을 인용하는 것은 역시나 친중 장학생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양다리론인데 그걸 트럼프가 받아줄 것 같은가? 자신의 말로 박쥐가 되어 동굴 속에서 살아야 될 운명일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예언해 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뉴스로 이재명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아 실용주의가 성장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김상윤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2025년 1월 23일 날 10시 2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얘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집중적인 미래 투자로 신정 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며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 12.3 비상계엄 사태와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정권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네요. 여기에서 의견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친중 야당 독재를 전복하기 위한 친위 구테타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나 2차 내란은 조직적 폭동? 우려했던 정광훈 목사 세력의 이적 행위는 적과의 동침이라고 의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하락에 국민의 뜻 겸허히 수용이라는 또 다른 뉴스 제목은 주희연, 김상윤, 김태중 기자 3명의 이름으로 됐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민주당은 최근 지지율 하락 추세의 배경엔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하는 일반인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혀 카톡 검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극단주의 세력의 뭐 하는 것들이 바로 가짜 뉴스라면서 아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고 또 얘기를 했답니다. 싱가포르 총리,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의 편을 들도록 강요할 경우 제3차 세계대전 경고. 라이오넬 림 포춘지에서 2025년 1월 23일 오전 3시 34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화요일 싱가포르 공립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로렌스 윙 싱가포르 총리는 트럼프의 연임이 이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윙은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워싱턴이나 베이징 모두 뜨거운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냉전이 아니면 열전인데 그러니까 냉전은 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이 미국 블록이나 중국 블록에 가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 직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윙은 남중국해나 대만해역과 같은 지정학적 핫스팟 주변에서도 잘못된 계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비동맹 정책을 고수하며 미국과 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화요일 트럼프는 이르면 2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1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수요일 중국 관리들은 무역이나 관세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윙 총리인데, 에, 아무래도 그 중국 화교들 출신인 것 같죠. 이 중국 화교들은 양쪽 다를 이용하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양다리론을 얘기하는 것은 비동맹 국가들 그 사우스 브릭스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여기에 같은 맥락인데, 에, 한국과 일본은 그래서는 두 나라가 다 미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국 특히 양다리로는 바로 우리가 박쥐가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석방 탄핵무효, 윤 지지자 헌재합 5천 명 운집, 김보경, 김혜민, 한영원, 조은석, 김관래 무려 5명의 기자의 이름으로 1월 23일 17시 54분에 뭐 기사가 났는데, 사진만 두 가지를 편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측의 것은 여기 삼청터널 직진으로 가는 데고, 경복궁과 어디냐 로 가는 길이고, 어, 여기는 그 창덕궁이죠. 창덕궁 로 가는 그런 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경찰차들이 쫙 이 줄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에, 시위를 막으려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되네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경찰차들이 뭐 이렇게 에, 나와서 배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수처 결국 빈선 송부, 윤 대통령 사건 검찰 넘겼다. 이민준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월 23일 20시 5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 공수처는 사적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및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며,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 10시간 40분에 걸쳐 한 차례 조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5차례 소환을 통보하고 강제 구인에도 3차례 나섰으나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고도 조사는 하지 못한 셈이라며 결국 구속 기간만 낭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미스러운 사태 대응 모두 실격, 지식인들 후지 TV 자세 비판했다는 제목으로 지지통신 사회부 뉴스로서 1월 24일 07시 5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후지 TV 사원의 관여가 보도된 나카이 마사히로 씨와 여성과의 트러블에 관해 동사와 모 회사는 23일 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3자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주간 문추 등에 의한 보도로부터 약 1개월 유식자는 스피드감이나 정보 게시라고 하는 불상사 대응의 모든 것이 실격이다라고 엄격하게 비판했다. 일부 기자클럽 가맹사 등의 출석을 한정한 17일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닫힌 회견은 은폐 의혹을 초래한다. 잘못된 기업 방해였다라고 분석, 잘못된 판단이 된 배경으로서 동사가 문제를 나카이 씨와 여성의 개인적인 것으로 파악한 인식의 달콤함을 든 다음 기업 통치, 기업 거버넌스가 기능 부전이었다. 관계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사는 23일 저녁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원 설명회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해 미나토 코이치 사장에 의한 일련의 문제의 사제도 소개했다. 다부치 교수는 스폰서나 모회사 대주주인 미국 투자펀드 총무성용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 사진은 후지 미디어 홀딩스의 본사라고 사진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생긴 미래형 우주 정거장 같은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 뉴스를 제가 그 편집한 심리적인 배경은 우리나라 언론이 뭐 상당히 이제 그 인터넷 언론화 돼 있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JTBC가 가짜 뉴스를 오히려 유포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들이 상당수 많고 사과 방송도 했는데 이렇게 비판적인 거로 언론 방송 언론 기관을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그 지지통신과 같은 에, 그런 데는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로 봐가지고는 일본의 언론은 우리하고 다르게 그래도 아직 공정하게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의 접촉 의혹 똑똑한 남자와 추파 트럼프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1월 24일 12시 4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방송된 폭스TV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대해 똑똑한 남자라며 접촉의 의혹을 보였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은 언급하지 않아 북한과의 실무회담이나 김정은과의 회담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터뷰에서 일기 정권을 발족시켰을 때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시키는 북한의 위협이 최대의 문제다라고 경고받았다고 설명, 나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한 것 외에도 김정은과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강조해 그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과시를 하는 그런 인터뷰였는데 저의 그 예측은 만약에 그 북미 회담이 다시 열린다면은 남한 정권은 패싱하고 왕따시키고 직접 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친중 행보를 계속하는 한 미국은 분명히 북한과 개별 접촉을 통해 가지고 현상 타개를 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미 8군 미 주한 미군 일부를 김정은이하고 협상을 해서 평양 인근에 미군 주둔기지를 만들자.
라고 될 날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중국의 인공태양이 핵융합 기록을 세우고 16초 동안 1억 8천만 화씨에 도달했다. 요거 발음 제가 못, 잘 못하겠네요. 흥미로운 엔지니어링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오후 10시 32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중국의 인공태양 기준치 1000초 돌파. 여기까지만 좀 읽는 소리내어 읽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핵융합이라는 게 생성된 플라즈마는 원자들이 합쳐져 헬륨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중국의 이 과학자들은 EAST, 이스트로 발음을 하게 되네요.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융합 에너지를 인류에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1600초 동안 성공하고서 관련 과학자들이 환호하는 장면을 인용을 했네요. 전 중국 시진핑 엉아도 그 이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과학 발전에 무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까지 포함해서. 러시아의 북한 로켓 발사 트럭 MLRS 토마스 뉴디 더 워전에서 1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 11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컨테이너의 안에다가 민간 트럭에 룡악산 샘물이라고 되어 있죠. 룡악산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트럭으로 위장하도록 설계된 북한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가 러시아 크루스 지역에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독특한 차량이 그곳에 도착하면 모스크바의 전쟁 노력에 대한 평양의 군사 지원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북한이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보급 또는 포병 부대와 하드웨어를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간 트럭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명백한 시야에 숨는 MLRS는 우리가 북한에서 이전에 본 적이 있는 개념이고 이라크 민병대가 전투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더 조잡한 버전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피터 자이안 1월 23일 뉴스레터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성과가 압도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러시아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갈등과 그에 따른 문제는 여전히 서방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연료 탱크에 약간의 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동원되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중국과 같은 동맹국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면제된다면 러시아인들은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여 나토 국경에 도달하면 핵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쇠퇴는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리더십은 글로벌 영역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저지하는 것이 나토 국가들이 더 큰 재앙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견에 맞는 듯한 뉴스들이 시진핑과 푸틴, 트럼프 취임 후 통화 시간에 관계 강화 선언 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인력을 감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그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가장 큰 연방 고용주와 그들의 급여를 조사했다고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선두주자 메르츠, 기업들에게 중국 투자에 대한 경고. 자, 독일이 너무 중국에 밀착, 메르켈 때 한 것이 이제 화근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미로 되는데, 독일의 차기 총리 선거에서 보수적인 선두주자인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국내 기업인들에게 중국에 더 큰 투자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 선거연수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언론 수사 시작. 이수정 기자가 1월 24일 11시 25분에 조선일보 그 일본판 온라인에 보도를 했습니다. 뉴시스 내용을 인용한 것 같아요. 비상계엄령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에 스카이데일리와 동사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로 호송됐다고 온라인에 보도했다. 이 기사는 12.3 비상계엄령 당일 한국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 99명을 체포했다. 중국인 간첩은 미국 측에 인도돼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호송됐다. 신문에서 중국인 간첩은 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21자 보도 자료에서 허위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이 매체와 기자를 형법상 위계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게 가짜 뉴스인지 어떤 뉴스인지 지금 확실하지가 않고 그 이런 그 오리진이 에, 아주 그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미국 무슨 브로커 한국인 브로커 입에서 나왔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신뢰는 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불분명합니다. 어, 이상 1월 24일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말씀을 계속 안 드렸었는데 뭐 소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